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본게임입니다. 변론기일이 해를 넘긴 다음 주 새벽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을 헌재 심판정에 직접 세울 수는 없게 됐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재판 준비 과정이죠. 헌법재판소에서 준비 과정을 오늘까지 끝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세울 수 없게 됐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원래는 이제 1월 3일 날 그날 공판길 첫 공판길이 열리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국회 소추위원들은 이 사건의 어떠한 사실관계 또 실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법에는 탄핵의 당사자를 강제로 부를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참석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국회 소추위원들이 요청한 그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신문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거기 때문에 1월 3일 재판은 뭐 그렇게 공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1월 5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준비 절차가 오늘 30분 만에 끝났는데요. 쟁점 같은 것들은 정리가 된 겁니까? 쟁점은 거의 지난번 지금 세 번째예요. 준비기일이. 그래서 1, 2차 때 거의 쟁점이 됐고요. 오늘은 아마 공판 앞으로 재판을 공판을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이냐 심판을 그거에 중점이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3일, 5일 그다음에 10일 이렇게 잡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좀 시간을 많이 끌고 싶어 했었는데 10일 잡으니까 상당히 이의를 제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탄핵 심리하고 형사재판은 또 구별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면에 지금 뭐 5가지가 나왔는데 말이죠. 저 중에서 한 가지만 적용이 돼도 탄핵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지난번에 뭐 13가지였죠.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이 13가지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수명법관들이 5가지를 정리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모니터에 나오는 1에서 4까지는 그건 헌법 위반이고요. 5번째는 이제 법률 위반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 중에 뭐 선택적으로 몇 개만 또는 한두 가지만 인정이 돼도 그게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할 수밖에 없는 헌법 인용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차 재판이 다음 주 5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주요 증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공개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공개되죠. 그리고 5일부터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공개 법정이 됩니다. 그래서 좌선 한 110석 정도 되는데 이제 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다 나오죠. 그리고 그날의 어떤 증인들은 지금 현재 채택된 증인들이 이재만, 안봉근, 윤전추, 이영선 이렇게 4명이 지금 돼 있는데 지금 약간 특징이 있어요. 그날 증인들은 지금 구속돼 있지 않는 증인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헌법재판소의 생각이 좀 가미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재판이 많이 늘어지게 되면 지금 구속이 안 된 증인들이 계속 회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 먼저 불러놓고 회피를 하면 다음 증인끼리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10일 날 부르는 증인들은 다 구속돼 있는 증인들이에요. 감방에 있는 분들이죠. 그렇죠.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면 좀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좀 빨리 가려고 그 증인의 어떠한 부르는 그런 순서랄지 그런 것도 아마 정해놓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 겁니까? 그렇죠. 심리 기일이 이게 상당히 뭐 한 이틀 또는 3일에 한 번. 그래서 일주일에 적어도 2-3번을 하겠다는 게 헌법재판소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재판이 좀 약간 신속하게 하면 헌법재판소도 상당히 피곤하고요. 또 헌법소추위원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도 상당히 힘들긴 하죠. 그런데 적어도 2-3일 간격으로 해서 심리를 하겠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한다고 하면 적어도 1월 달에 8번의 심리는 열린다는 얘기 되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는 시점도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약간은 힘들 수는 있지만 박한철 소장이 임기가 만료되는 1월 31일도 그게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런 1월 말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박한철 소장이 신년사에서 이제 내일 모레 나올 신년사에서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어떤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책무 이제 그런 걸 얘기하면서 신속. 근데 이게 사실 재판이랄지 심리에서 신속만 강조하면 이 심리 자체 내용이 없지 않느냐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신속하게 하되 공정하게 하겠다. 그런 의지를 내비친 걸로 봐서는 박한철 소장이 그만두기 전에도 결정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이제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박 대통령 그날 기억이 이제 명확하지 않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해요. 네, 그 부분이 좀 논란이 있었죠. 예.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이진성 재판관이 그날은 뭐 대통령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 일반 사람도 그날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날 무엇을 했는지를 다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몇 시에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떠한 지시를 했고 그날 무엇을 했는지 좀 자세히 적어서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이 그날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아이러니컬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그 의미가 잘못 전달됐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들이 뭐 그게 아니고 헌법 서초안에 있는 것 중에서 뭐 어느 부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를 잘못 전달할 것이라 번복을 했는데 예. 지금 사실은 그날의 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마 처음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게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말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전달해놓고 이게 여파가 크니까 번복을 한 것을 보이고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그날 뭐 했는가를 밝히는 것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를 많이 하고 예. 그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 싶습니다. 내용은 이제 추가로 밝히겠다는 입장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속보 보니까 간호장교 조혁 대위 이제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들어왔다가 청문회 참석하고 들어왔다가 출국 금지되기도 했었는데 네. 출국을 허용했다고 그래요. 조금 전에. 네, 네. 이거는 뭐 많은 얘기를 한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의 혐의를 벗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조혁 대위가 이제 청문회 과정을 보면 예. 굉장히 완벽하게 청문회를 준비하고 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건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진술에 있어서 어떤 완벽성이 어떻게 보면 허점을 더 보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첫 기를 조사하고 나서 특검의 입장에서는 좀 더 조사를 하면 뭔가 조혁 대위가 좀 사실을 말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일단 출국 금지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한 번 더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마 특검에서 조혁 대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했을 거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출국 금지도 해제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뭔가 얘기했을 거다 이제 네네. 이런 말씀이시죠. 박영수 특검이 뭐 계속해서 관련자들을 줄줄이 소환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뭐 초점은 제3자 뇌물죄에 맞춰져 있지 않냐 이런 이제 관측인데 네. 어느 정도 퍼즐을 맞춰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까? 일단 제3자 뇌물과 관련 부분에 있어서요. 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삼성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삼성에 대해서 이제까지 수사력을 집중해 왔는데 일단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서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예. 보건복지사 국민연금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그건 이제 자백을 했다는 그렇죠. 거죠. 예. 국민연금에서는 복지부로부터 그러한 압력을 받았다. 그래서 예. 또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도 예. 뭐 자기가 그런 행위를 다 인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게 어디에서 지시를 받았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안정범 전 수사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 정부에서 개입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 드러났고요. 예. 그러면 그 다음 타켓은 바로 삼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삼성그룹 내 미래전략실 차장인 최지성 그리고 실장이죠. 실장 최지성 또 차장이었던 장춘기 그리고 대외협력단장이면서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했던 박상진 예. 그렇게 아마 곧 부를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모양새가 완성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예. 그리고 청와대는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그건? 아마 뭐 전체적으로 다 완성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예. 정호성 전 비서관이 그동안에 상당히 뭐 자기의 그 잘못한 걸 순순히 시인하다가 조금 입장을 좀 바꾼 것 같아요. 태블릿 PC 감정 주장을 했다고 해요. 이건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검찰에서 수사하면서 다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변호인이 바뀌었어요. 예. 변호인이 바뀌면서 태블릿 PC 입수 경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이제까지 진술을 전체적으로 자백의 취지로 얘기했다가 태블릿 PC를 왜 이제 와서 예. 입수 경위에서 부인을 하느냐. 더군다나 변호사가 바뀌면서 왜 그러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들 수 있고요. 이제 예. 검찰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정호성의 어떤 변호인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기 위해서 왔다. 예. 그래서 태블릿 PC 자체에 대해서 일단 입수 경위에서 부정을 해서 예. 태블릿 PC의 어떤 증거 능력을 갖다가 없애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 과정에서 입수 자체 관여해서 불법이 있다고 한다면 예. 태블릿 PC의 증거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검찰이 워낙 수사를 많이 하고 관련자 진술이 있어서 예. 태블릿 PC가 없다 하더라도 예. 아마 범죄를 인정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렇게 입수 판단합니다. 경위와 이런 부분은 뭐 추가로 나중에 또 밝혀질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거의 뭐 입수 경위는 거의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입수 경위가 마치 JTBC에서 이걸 훔친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쉽지 않으리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